이자를 좀 싸게 받는 이런 거. 네, 금리나 요구권이라든지 아니면 를 좀 하시면 돼요. 9월에 대출이 지금 스트레스 DSR로 대출 규제했지만 집값이 더 올라. 정부가 못 참겠어요. 규제가 더 나오고. 네. 그거가 나오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 있을까요? 그 은행도 막히기 전에 얼른 자서라도 해두셔서 총량을 잡아두시는 거를 영끌족들이 주의해야 되는 대출 그게 있을까요? DSR을 이제 통과되는 그런 전략을 미리미리 펴두셔야 됩니다. 방금 말한 것 중에 또 하나의 더 꿀팁을 드리면 시행사 협약은행만 여러분들한테 대출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신용 등급을 조금 좋게 하는 방법 궁금합니다. 네, 이건 사실 제가 강의 때만 푸는 꿀팁이긴 한데 진짜 몰랐어요. 갑자기 훅 들어오셔서 이자를 좀 싸게 받는 이런 거. 네, 금리나 요구권이라든지 아니면 부수거래를 좀 하시면 돼요. 금리나 요구권 우리가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 금리나 요구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대출을 받고 있는 분들이 기간 연장을 할 때 많이 쓰시는 방법인데요. 내 소득이 올랐다든지 또는 자산이 증가했다든지 또는 뭐 전문 자격증이라든지 차주의 조건이 여튼 우량으로 바뀌었다. 우량 채무자로 바뀌었다라는 걸 은행에 증빙을 할 수가 있다면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있어요. 그 서류 보고 그래 오케이 너는 좀 금리를 인하해주는 요구권을 받아들여 줄게 라고 하면 한 0.2 정도도 내려갈 수가 있는 건데 이거는 사실 별로 실효성이 그렇게 크게는 없어요. 근데 가장 내가 빠르게 이 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건 부수거래입니다. 예를 들어 뭐 청약저축에 가입을 한다든지 보험에 가입을 한다든지 급여 이체를 해준다든지 카드를 발급해준다든지 그러니까 은행원이 요구하는 게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좀 들어주시면 각 요건에 맞춰서 0.1% 0.2%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장 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빠른 방법은 부수거래. 그러나 모든 걸 하면 내가 부담이 될 수가 있으니까 카드 정도는 들어줄 수 있어. 보험을 만약에 들게 되면 더 많이 낮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부수거래를 하면서 금리를 낮추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대출 받으러 갈 때 보험 들으라고 하시는 경우들도 있었고 뭐 말씀하신 카드 하나 또 만들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 그래야 이자가 내려올 수 있으니까. 왜 뭘 팔아 그랬는데 이자 낮춰주려고 그러셨던 거군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게 남는 장사니까. 카드 안 쓰면 되잖아요. 안 쓰면 되니까. 근데 또 그런 부수거래 요건에 3개월은 사용해야 된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있더라고요. 9월에 대출이 지금 스트레스 DSR로 대출 규제했지만 집값이 더 올라서 내년이에요. 내년 더 올라. 그래서 정부가 못 참겠어요. 뭔가 나올 것 같아. 규제가 더 나오고. 그거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뭔가 추구 전략이나 준비해야 될 것 있을까요? 혹시나? 뭐 예를 들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출을 무조건 내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대출을 내는 이유는 어떤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좋은 입지에 내 집 마련을 한다. 또는 갈아타기를 한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임장을 잘 다니고 어떠한 물건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그 물건이 나한테 너무 맞는 금액에 딱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대출을 활용해서라도 그 물건을 잡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때 대출을 활용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중에는 대출을 못 받는데 가서 무조건 신용대출이라도 뚫어놓자 이런 거는 저는 반대를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내가 내 집 마련을 꼭 해야 돼. 그 다음에 갈아타기를 꼭 해야 하는데 대출이 필요하다. 그리고 잔금을 칠 때도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 초에 잔금을 치시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매도자랑 좀 협의를 할 수가 있잖아요. 내년 초에. 네, 항상 은행은 대출의 총량을 맞출 때 연 단위로 계획을 해서 맞추는데 그렇기 때문에 연말보다는 연초에 대출이 더 잘 나온다라고 하잖아요. 은행 실적이 연초에 발표가 되고 은행에서는 그 실적을 쌓기 위해서 상반기에 열심히 영업을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안 나오는 대출도 한 2, 3월에 가면 다 열려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잔금을 치게 되면 내년 총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같은 조건의 대출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그때는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자랑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내년 초 정도로 잔금을 미루거나 아니면 지금 당장 필요하신 분들은요.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나 저재장대출도 마찬가지지만 보통은 대출을 실행하기 한 달 전에 자기 서면 자서를 하러 가시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막힐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일부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전부터 받는 은행도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12월 1일 날 잔금 쳐야 되는데 지금 3개월 전에 자서하고 가산금리를 잡아둘 수 있는 은행도 있기 때문에 그 은행도 막히기 전에 얼른 자서라도 해두셔서 총량을 잡아두시는 거를 권고를 드려요. 자서만 해놔도
기표가 안 떨어졌는데도 뭔가 일단은 자설을 하고 그 사이에 그 대출자의 뭐 신용 평점이라든지 이런 전혀 다른 대출이 나가지 못할 이유가 없으면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심사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급하신 주담대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빨리 가셔서 자서 뚫려 있는 은행이 아직은 있으니까 하시는 게 맞고 그 은행도 언제 막힐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빨리 빈틈 전략을 펴셔서 가시는 게 맞는데 문제는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 이렇게 3개월 전에 안 열어줘요. 네. 아무리 빨리 열어줘도 한 달 반 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11월이나 12월에 전세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그러면 최대한 내가 1금융권에서 대출이 안 된다, 월세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어떻게든지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셔야 된다면 1금융권이 다 막혀 있다면 2금융권도 저는 알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물론 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이 뭐 4%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1금융권의 그 4%대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이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잔금 사고 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쵸. 그래서 2금융권도 좀 알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다시 갈아타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러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은 하니까. 그리고 이제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3개월이 지나서 중간에 갈아타는 전세자금 대출은요. 전세 보증금 담보 대출로 바뀌어요. 그거는 뭐냐면 원래 우리가 전세자금 대출을 자체를 받을 땐 DSR을 지금 보지 않고 있는데 즉 소득이 없거나 부족해도 전세자금 대출은 서민 실수요자의 대출이다라고 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3개월이 지나버리면 전세 보증금 담보 대출이라고 해서 DSR을 가장 빡빡하게 보는 그 대출로 바뀌어버려요. 상품이 바뀌네요. 네, 그래서 원금을 4로 나눠버려요. 즉 같은 1억을 빌리더라도 50년에 나눠 갚는 것도 지금 DSR이 이렇게 빡빡한데 네네. 네, 그런 은행도 없어지고 있는데 네. 지금 4년 만에 갚으라는 거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신용대출보다 더 빡빡한 DSR 상품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4년 만에 어떻게 갚아? 그러니까 웬만한 소득이 높지 않고서는 중간에 갈아타는 대출을 활용하실 수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전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을 제2금융권도 차라리 알아보시는 게 마음이 편하실 수도 있고 중간에 갈아타는 대환 전략을 펴시는 분들은 네. 오히려 DSR 때문에 막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큰일 날 뻔네요. 풀백님 안 만났으면 그냥 대출 때문에 후둔할 수도 있는. 근데 또 여기도 하나 더 네. 꿀팁을 드리면 네. 이 경우에도 만약에 내가 급하게 대환을 하긴 해야 돼라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은 집주인과 뭐 증액을 해서라도 전세 계약서를 다시 쓰시잖아요. 그럼 그 전세 계약서가 새롭게 들어오면 또 전세자금 대출로 봐줘요. 네. 그래요? 네. 아, 이게 또 네. 여기 살아날 구멍이 있네요. 네, 중간에 네. 또. 그래서 새롭게 전세 계약서를 쓰시면 되니까 또 그렇게 가능하신 분들은 또 그렇게 해서 1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받으시면 되죠.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끌족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얘기들이 지금 오늘 많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영끌족들이 좀 주의해야 되는 대출 그게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영끌이라고 하는 건 신용대출 비중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신용대출이 많으면 연봉만큼만 이제 내가 대출을 해주겠다. 또는 한도를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만 내가 해주겠다. 아무리 연봉이 높아도 5천만 원 이상은 안 내주겠다. 예. 근데 이러한 기조가 계속 다른 은행도 펼쳐져 가고 있기 때문에 신용대출 규제도 더 빡빡하게 들어올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신용대출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들으시는 이때 그냥 최대한 받으시는 게 좋고 근데 기존에 신용대출도 있는데 내가 주택담보대출도 받아야 돼. 또는 신용대출로 계약금을 내고 청약에 당첨이 됐어. 근데 내가 내년쯤에 이거 잔금 쳐야 돼. 네. 라고 하는 분들이 반드시 잔금 칠 때 DSR이 안 맞아가지고 네. 잔금 사고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자금 대출을 사용할 수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잘 알아보시고 아니면 본인의 소득을 좀 확보를 해두셔야 돼요. 혼인신고를 안 하셨던 분 같은 경우에는 방금처럼 부부 합산소득을 통해서 소득을 늘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셔서 합산소득을 만들어 둔다든지 그래서 DSR을 이제 통과되는 그런 전략을 미리미리 펴두셔야 됩니다. 아, 자주 하는 실수가 뭔가 궁금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이미 얘기해 주셨네요. 방금 말한 것 중에 또 하나의 더 꿀팁을 드리면 이런 신축 아파트 잔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대출 상담사라든지 일반 은행이 건드리지 못해요. 시행사 협약 은행만 여러분들한테 대출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 점검 가잖아요. 그럼 그때 시행사 협약 은행들이 부스가 쫙 깔려요. 지하나 1층에. 그러면 그때 가셔서 DSR을 많이 열어주는 예외 규정을 적용하는 협약 은행들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반드시. 1금융권은 DSR이 40% 내로 들어야 대출을 해주고 2금융권은 DSR 50% 내로 들어와야 대출을 해주는데 그런 잔금대출 시행사 협약은행 같은 경우에는 DSR 50과 40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특히 2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DSR 150, 뭐 100 이렇게도 열어준단 말이에요.
방법이에요. 그래서 잔금 사고 안 나게끔 해주는 신용사 협약은행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사전 점검 때 휴가를 내서라도 꼭 가셔서 나한테 대출을 가장 많이 해주는 그 협약은행을 빨리 자서를 받아두시는 것도 꿀팁이 되겠습니다. 아, 그런 게 있었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 머릿속에는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대출을 받을 때 연말보다는 물 좀 드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입이 마를 정도로 이렇게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너무 감사하고, 연말에 대출을 받는 것보다 연초에 대출을 받는 게 많이 나온다는 거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네. 알고 있는데 아마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보시는 분들도 결국은 그분들도 알면서도 그걸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까 제 머릿속에서는 그냥 상담사한테 상담하자가 네. 그리고 그냥, 이제 물어보는 게 본인이 낫겠어. 발품하는 데는 사실 네. 한계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전직 은행원이었고 네. 지금은 대출 상담사로 일하고 있지만 네. 여러분 그 은행원과 대출 상담사에는 차이가 있는 게 은행원은 사실 연봉이 정해져 있고 고액 연봉자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굳이 여러분들이 꼭 대출이 일어나게끔 끝까지 노력해 줄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은행으로부터 급여를 받기 때문에. 근데 대출 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뭐 대출 상담 수수료를 요구할 수도 없고 그거 불법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대출 상담사는 뭘로 먹고 사느냐? 여러분들이 대출이 일어나면 그 일어나게 해준 은행으로부터 대출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이 대출이 일어나게끔 끝까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은행원보다 대출 상담사일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불법 수수료를 요구한다든지 뭐 후치 수수료를 요구하는 그런 잘못된 상담사 말고 이제 여러 가지 협약은행을 잘 가지고 있고 정보를 빨리빨리 드릴 수 있는 좋은 상담사를 만나셔서 이 대출 상담사를 가장 잘 이용하시는 게 지금과 같은 혼란의 시기에는 가장 베스트의 방법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오해가 되실까 봐 네.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은행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때도 여러분들의 금리를 올려서 받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출 상담사가 소개하는 상품이나 은행원이 소개하는 상품이 다 금리도 같고 대출 한도도 같아요. 같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 받는 게 더 조건이 좋은 게 아니야? 이게 아니고 어차피 같은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똑같은 조건인데 오히려 상품 설명을 더 잘해드릴 수가 있고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은행이라든지 어떤 은행이 뚫혀있다 이런 거는 저희가 솔직히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아는 그 당시에는 막혀있을 수 있어요. 네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협약은행이 엄청 많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는 여기가 뚫려 있어. 다음 주는 막힌대. 라는 정보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빨리빨리 처리를 해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조금 더 제가 좀 이해가 가게 설명을 해드려보면 네. 저희가 대출을 받는 은행을 직접 가서 알아본 데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대출 상담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협약을 안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대출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 그 은행이 되게 많은 거예요. 필요 없어. 그런 굳이, 은행이라면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떠세요? 결국은 금리를 싸게 줄까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필요한 대출 상담사가 있다는 건 그만큼 본인들이 빚도 상품이잖아요. 자기네 상품을 많이 팔려는 노력이고 그럼 좀 더 싸게 줄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은 거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었으니까 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신용 등급을 조금 좋게 하는 방법 궁금합니다. 이제 뭐 연봉을 올릴 수 없으니까. 네. 근데 사실은 신용 점수가 나쁘면 대출이 못 나가는 건 맞고 내 연장에 막힌다든지 또는 내가 원하는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못 받는 것도 맞는데요. 이 신용 점수를 갑자기 올리는 방법은 사실 한 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선결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카드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금융 자본주의 시대에는요, 여러분, 카드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사람보다 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최대한 2개 정도까지 만드셔서 이거를 성실 상환, 즉 연체 없이 계속 잘 상환하시는 분이 신용 점수가 훨씬 좋아요. 그래서 대출이 아예 없으신 분보다 대출을 내서 연체 없는 성실 상환을 하시는 분들이 거래 형태 점수가 쌓이기 때문에 확실히 신용 점수가 점점점 더 좋아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대출 자체를 받을 땐 여러분 신용 점수가 떨어져요. 그러나 그 이후에 연체 없는 성실 상환을 통해서 신용 점수가 오히려 그 전보다 더 많이 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카드와 대출을 현명하게 사용을 하시는 게 내 신용 점수를 올리는 꿀팁이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선결제는 뭐냐면 내가 신용카드 결제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용카드 결제일보다 한 3일에서 5일 정도를 먼저 어플이나 전화 등을 통해서 결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신용 점수가 확 많이 나요. 그건 몰랐어요. 네, 이건 사실 제가 강의 때만 푸는 꿀팁이긴 한데 진짜 몰랐어요. 갑자기 훅 들어오셔서 제가 하나 꿀팁을 드렸습니다. 저희 시청자님들 투자 많이 하시거든요. 하실 때마다 우리 푸팽님께 많이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네. 자, 오늘 사실 어렵고 힘든 거를 하셔서 바쁘신데도 네. 좋은 얘기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물어보려면 네. 아무리 빨리 하셔도 밤이 셀 것 같아요. 사실 네. 이제 뭐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에 따라서 뭐 또 등급
대출 달라지죠. 뭐 비율이 달라지는지 네. 질문할 게 너무 많은데 또는 뭐 빌라, 부동산 빌라, 가구 물건에 따라서 달라질 아파트, 수 있으니까. 뭐 상가 이 품목마다 또 어떻게 달라지 이런 것들이 사실 실전 투자할 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그런 얘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우리 저기 후배님 또 시간이 되신다고 하면 네. 그 시간에 모시고 한번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얘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 좋은 날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니까 네. 시청자님 그러면 오늘도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네.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